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31.28%. 31.28 총선의 사전 투표율입니다. 네, 역대 총선 중에 최고치예요. 지난 총선이 26.69였는데 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네. 전체 유권자가 4,4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이 중에 거의 1,400만 명 가까이가 지난주 금토 이틀 동안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낮았어요. 네. 대선이 보통 총선보다 투표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93이었는데 이번엔 그거보다 5%포인트 정도 하회했습니다. 대선보다는 낮지만 역대 총선 중에서는 최고치. 네. 저마다, 그러니까 각 정당마다 사전 투표율 높은 것을 자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전체 투표율기가 높아진 건지 네.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본투표 대신해서 사전투표를 선택한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당장 지난 대선 때 보면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가 나오면서 민주당 쪽에서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 최종 투표율이 그 전 대선보다 좀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서 투표율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는 통념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예. 반면에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그전 20대 총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었거든요. 네. 이때는 전체 투표율까지 크게 늘면서 민주당 180석 압승으로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당장의 사전투표율보다는 최종 투표율이 얼마 정도 오르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한 가지 그 민주당 김민석 의원 그 선대위 상황실장인데 네. 김문호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사전 투표율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31.3이 목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사전 투표율이랑 이제 한 0.02%포인트 차이가 뭐 거의 반올림하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쪽집기 예측력이다, 뭐 김문호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 사전 투표 각본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음모론이 같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나는 1, 3 이게 민주당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이번 총선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 기호를 종합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주말 사전 투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편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투표율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은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건 뭐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31.3%를 대략적으로 맞춘 거에 대해서 이 속내가 조금 다르달까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민주당에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맞춘 거냐? 네네. 숫자 맞춘 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뭐 핵심 관계자가 글쎄요, 김민석 실장님 대단하네요. 그냥 이런 정도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뭐 고도의 그런 이제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맞췄다기보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충 추이는 있으니까 이 정도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치를 제시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그냥 뭐 기세로 맞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쪽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 기능이 민주당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전 투표를 좀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속내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 우리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인식은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예측한 혹은 이제 목표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두려워하는 그런 그림이 좀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투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쪽이 좀 많이 낮잖아요. 늘 낮은 편인데 이번에도 가장 낮았거든요. 네. 특히 뭐 대구 달성군이 가장 낮고 이랬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좀 물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내부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양당에서 나와요. 예,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더 좀 질문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야권 200석 시나리오. 200석 시나리오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그거 중앙당에서 앞서가지 말아라 경고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잖아요. 특히 지난 주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멘트가 대표적이에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조국당은 박은정,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같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는 사람들,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200명이 채워지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어제 유세중에 했던 연설이고 어제 저녁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200석으로 헌법을 바꾸면 이재명 대표 사면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금요일 날에는 야권 200석이 되면 개헌 저지선 무너뜨려서 나라 바꿔버릴 겁니다. 토요일 날에는 200석 갖고 기고만장해서 임금을 낮추겠다고 폼 잡을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진들도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슈 파이팅에 동참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제 각각 탄핵이라는 표현을 언급했었어요. 야권 200석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100석도 못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난 총선 때가 103석 플러스 무소속 4석까지 해서 107석이었거든요. 네. 그때보다도 더 박살이 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당이 개헌이나 탄핵소추 자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권이 조기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일 텐데 근데 실제로도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경기도가 지금 최악입니다. 저희 정치부 취재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경기도 선거구 60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라고 판단하는 지역이 한 곳도 없대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우세라고 판단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요? 네. 경합 우세라고 하는 게 한 2군데 정도가 되고 아예 우세는 아예 없다고 해요. 예. 그리고 충청에서도 확실한 우위라고 주장했던 곳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곳들도 오차 범위 내 박빙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비례대표 포함해서 110석 정도 할 것 같다. 목표가 130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어제 진짜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차례로 긴급 기자회견 연 거는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중진 의원들 나선 거 가지고 이제 반응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반응은 이제 어려운 게 맞군요.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이제 그냥 속내랄까요? 좀 많이 하는 얘기들은 요 표현이었어요. 당대표 경선 시작인가? 뭐 이런 표현도 들렸고 당대표 출마 선언 같은데요. 저희 선거 끝나면 더 바빠지겠어요.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도 뭐 사실 이제 후배 기자들이나 물어보면 총선 끝나면 좀 덜 바빠지나요?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 지면은 더 바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총선에서 만약에 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지도부가 바뀌게 되잖아요. 지도부가 바뀌고 주류가 바뀌고 노선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이 바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당내에서 예측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자군별로 좀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국민의힘에서 안정적으로 보는 주자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총선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좀 벗어나 있는 인물들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당장 당권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던가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좀 인식이 돼 있는 상태고 중요한 인물은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당권 주자 내지는 대권 주자로 여전히 설 수 있느냐, 요거는 총선 결과에 담겨 있다. 그렇죠.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데 제가 얘기를 뭐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은 이걸 수치를 딱 한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총선 수준이면은 좀 쉽지가 않다. 다만 지난번 총선보다 좀 괜찮으면은 그래도 뛸 수가 있다. 뭐 그래서 한 120석 정도를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한 120석 정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효과로 안 좋은 총선을 그래도 버텨냈다.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좀 생존에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분당 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한참 그 분위기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지금도 분위기가 좋지만 더 좋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의 네, 얘기죠. 김준혁, 양문석 후보 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 네. 그때는 가장 좋았을 때인데 피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디를 가장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기대를 거느냐 이렇게 물어본 데가 분당 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론조사든 내부조사든 추이를 보니까 원래는 이기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비슷비슷해지고
요즘은 이긴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한 1, 2주 전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패한다라고 하면 이강재 후보한테 네.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로서도 그렇고 당권 주자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지켜내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비운계기 때문에 당권 주자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짚어볼 만한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음. 이번에 이제 유세 지원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은 여전히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씌워졌던 그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구도상으로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친유계라고 하는 인물들도 많이 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은 힘든데 다만 이제 모 관계자의 표현으로는 경제 문제가 이번에 총선의 가장 핵심 아니냐. 왜냐면 민생. 이제 네, 민생 뭐 경제 이렇게 될 텐데 그 대파를 민주당에서 꾸준히 계속 제기하는 것도 사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의 가장 근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황상무 수석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근간에는 경제 심판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래서 요 문제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전문가이자 비윤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두 가지를 부각시키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석 얘기하는 거 좀 하나 짚어보면은 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랑 얘기하는데 그 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 총선을 보면은 마치 한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서 낸 것처럼, 그러니까 집단 지성처럼 기가 막히게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표로 내놓은 메시지가 명확한데,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제 국민들의 뜻이 예를 들어 뭐 거부권도 싫고 특검도 싫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혼내주긴 혼내줘야 되는데 정권 심판이긴 한데 그러나 예를 들어 뭐 탄핵까지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은 100석 초반 뭐 중반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전략 200석을 꺼내든 거는 이런 심리를 좀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혼내주긴 혼내주되 이렇게까지 크게 혼내주는 건 또 안 되겠네. 너무 정부가 흔들리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200석이라는 거는 강조해서 200석이 될 경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다. 막판 전략이다 그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짧게 자, 두 개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은 애초에 지역구 110곳이 우세하다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포함해서 최소 120석, 나아가서 한 151석 과반은 가능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PK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부산 18곳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3곳밖에 못 이겼었는데 이번에 8곳이 우세하대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16곳 중에서 5곳을 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쪽에서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놓친 게 막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이 지금 바닥이었는데 반등하고 있다. 양쪽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보수 결집의 수준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들 짚어볼까요? 강남 찾은 이재명.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남을 찾았어요. 이재명 대표 동선 또 한동훈 위원장 동선 함께 한번 짚어볼까요? 네, 원래 막판에는 다들 수도권을 찾잖아요. 네. 유권자가 제일 많은 표밭이니까. 네, 다만 수도권 중에서 뭐 박빙인데 해볼 만한 곳 혹은 전체 표심에 영향 미칠 만한 이슈가 있는 곳을 찾기 마련인데, 이번에 특이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강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대표적으로 민주당한테 험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강남, 을, 송파, 갑 이런 일부 지역에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유세를 벌인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윤석열 정권을 정말 지지하고 위하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더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먼저 금요일 날 대전에서 사전 투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충남, 충북 돌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2대 앞에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네.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이제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남쪽에서부터 상행선 타고 올라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어제 또 충청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특히 충청에서는 여론조사 최근에 따라잡히는 지역 위주로 돌면서 이런 얘기들 하고 다녔었습니다. 네, 박순봉 기자, 양당 대표의 동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한강벨트 내지는 충청권 이거는 다 이제 경합지 내지는 뭐 캐스팅보트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산 부울경 쪽 돌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강남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좀 그렇죠.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역까지 조금 더 가져올래 이런 의미로 더 이제 확장을 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선거의 좀 특징들을 좀 총선 전략의 좀 특징들을 좀 보면은요. 굉장히 제가 그 총선 초기에 취재했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총선 초기에 이제 핵심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물론 이 얘기는 쭉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쭉 해왔는데 다만 그 표현의 정도가 반반 싸움 내지는 뭐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봤던 요소들은 뭐냐면 3정당들, 그러니까 3지대 정당들이 어느 정도는 약진을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 될 거라고 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표를 가져갈 거라고 봤고 그럼 중간에서 양쪽 표를 다 뜯어간 다음에 양쪽은 지지층들만 나와가지고 싸우게 될 텐데 그래도 지지층에다가 정권 심판은 조금 더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 버렸죠. 일단 3지대 정당들이 완전히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안 가져가니까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들은 이게 이제 뭐 용상발 악재도 있었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커졌기 때문에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수면 아래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그림 자체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지지층 끌어와가지고 이겨야지 이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지역도 가고 부울경도 가고 이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뜻밖의 원래는 원톱 대 원톱 대결일 줄 알았는데 이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오는 그런 구도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김부겸, 뭐 상임선대위원장 네.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도 북강서울 지역을 가거든요. 오늘도요. 네, 근데 여기가 삼선의 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에요. 네, 되게 네.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를 간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은 부산 쪽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보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민의힘의 200석은 막아주십시오 하는 것과 민주당이 강남이라든지 이런 최험지로 지금 가는 것과 결국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양당이 판을 어떻게 보는지 판 속마음을 읽고 알 거지.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